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내감자한테 주입을 시켜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세 가지 사회적 패러다임을 버리게끔 해야 되는데, 즉 이유 변명론을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유 변명론. 이유 변명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유 변명을 된다는 이야기는 나는 무책임하다, 나는 피해자다 이거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 경험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피해자로서 뭐뭐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했고, 뭐뭐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고,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상처를 받게 되지 않았느냐, 이거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 과거 사건 경험에 구속이 된다는 거죠. 구속이 된다는 이야기는 자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자유가 없어지는 것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 과거의 그 사건 경험도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돼요. 뭐 때문에 이유 변명을 되기보다는 그 덕분에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게 있다. 그 덕분에 오히려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즉 감사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뭐 가난한 환경 때문에 나는 공부를 못했다가 아니라, 가난한 집안 환경 덕분에 나는 생활력이 강해졌고 독립적인 성격이 되었고 성공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어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어릴 때 가난한 집안 환경은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나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릴 때 이제 그 부모님한테 꾸지람 들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엄마가 나를 계속 꾸지람하고 그 이종 언니랑 나는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소심해지고 남의 눈치를 보는 성격이 되었어요가 아니라, 어릴 때 그 어머니의 꾸지람 덕분에 나는 결혼 이후에 우리 아들 딸한테는 절대 꾸지람하지 않고 친구 같은 엄마로서, 사랑이 넘치는 엄마로서 항상 부드럽게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릴 때 그 꾸지람하는 엄마가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감사의 대상으로 봐버리면은 내가 피해자라기보다는 수혜자가 돼요. 수혜자. 혜택을 많이 얻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많은 자유를 내가 갖게 되겠죠.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요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되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부터 이유 변명을 버립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선천적으로 나는 뭐뭐 했다라는 이 결정론을 버려봅시다. 자, 선천적으로 나는 약골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나는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나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버립시다. 반대로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골인 그 덕분에 나는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고 지금처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선천적으로 언어 능력이 좀 부족했던 그 덕분에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항상 책 읽기와 독서와 또는 낭독 훈련 또는 스피치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선천적으로 머리가 나빴던 그 덕분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고 똑같은 것을 더 많이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되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는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네. 그래서 때문에가 아니라 뭐 덕분에를 바꿔준다. 자, 심리적 결정론 마찬가지인데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었어. 자, 부모님이 서로 부부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술주정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뭐 나는 뭐 불안 심리가 있고 또는 대인 뭐 공포가 있고 성격이 소심해졌고, 이게 아니고, 자, 어릴 때 그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또 아버지가 술주정을 자주 부리고 좀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했던 그 덕분에 나는 자상한 남편, 자상한 아빠가 되었다. 그래서 가족을 최우선으로, 가족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족 중심의 삶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환경적 결정론, 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가 아니라 돈이 없었던 그 덕분에 어릴 때부터 생활력이 강해졌고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돈을 많이 번 사업가로 성공했다.
그래서 때문에를 특보내로 바꾸는 순간 자 이유 변명론이 깨어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말로써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수에 뭐뭐 때문에를 특보내로 바꿔서 말하기, 뭐뭐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그러나 뭐뭐 특보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의 원이 있고 영향력의 원이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관심의 원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의 원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끔 코칭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관심의 원은 뭐고 영향력의 원은 뭐냐? 관심의 원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이거 어쩔 수 없죠, 선생님. 과거에 일어난 사건 경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죠? 물리적인 환경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는데 비를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요즘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뭐 탄핵한데 뭐 탄핵을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경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현재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나 물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계속 유변명이 된다고. 근데 그것보다는 영향력의 원, 즉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영향력의 원이 뭐냐? 나와 관련된 것은 다 그 뭐 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어떤 머리의 지식, 뭐 신념 체계, 믿음 체계, 가치관, 그죠? 뭐 내 언어적인 능력, 그다음에 어떤 뭐 직업, 만남의 대상, 그렇죠? 모든 걸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기 이런 일이 일어나요. 통제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통제력을 우리는 키울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통제력. 근데 통제에 보면은 직접적인 통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통제가 있고, 세 번째는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직접적 통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 나 자신과 관계되는 건 다 직접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안 되겠죠, 선생님? 근데 간접적 통제가 있어요. 간접적 통제는 타인과 관계되는 문제, 타인의 행동과 관계되는 문제. 이를테면 인간관계, 그 다음에 소통,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강의, 이런 건 간접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렇죠? 오늘 아마 선생님 자신에 대한 건 다 통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따님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시잖아요. 따님. 그럼 따님에 대해서는 직접적 통제는 안 되지만은 간접적 통제는 가능하겠죠. 따님과 대화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소통의 스타일이라든지 오늘 배웠던 이제 라포의 힘이라든지 그죠? 라포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우리 선생님이 따님에게 간접적인 통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NLP 체면 치료 기법을 더 빨리 배워서 더 많이 훈련을 해서 빨리 내 것으로 체화시켰어. 따님에게 맞는 방식으로 체면 유도를 하고 또는 NLP 기법을 훈련시키고 그렇다면은 아마 간접적으로 따님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게 간접적 통제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과거나 상황이 만든 현실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사건 경험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그죠? 현재의 상황 바꿀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럼 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자, 이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교훈. 그 교훈을 찾아서 자 미래에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미래에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자원으로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비가 내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내려서 교통체증이 생기겠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해석이지만 비가 내리니까
우산 파는 삼촌이 우산을 많이 팔아 돈 많이 벌겠네. 이건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차가운 날씨도 마찬가지죠. 날씨가 차가우니까 감기에 걸리겠네. 날씨가 차가우니까 감기에 걸릴 수도 있겠네. 이건 부정적인 해석이지만은 날씨가 차가우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도 있겠네. 바깥 날씨는 춥지만 우리 마음의 날씨는 따뜻해질 수 있겠네. 이건 뭐예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자선 낭비라든지 뭐 이렇게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왜 하필이면 겨울에 많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제 그 바깥 날씨 반면에 이 내면 이 마음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다 긍정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사건, 경험,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이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니네. 괜찮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순간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명을 창조하는 힘을 같이 좀 볼게요. 그럼 우리 운명은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느냐? 자, 상황, 사건, 경험 플러스 반응이 결합되면서 결과 운명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자, 그렇게 해서 E 플러스 R은 O라고 볼 수 있는데요. E.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운명을 창조하는 힘에 상황, 사건, 경험이 주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선생님? 상황, 사건, 경험이 주는 비율적인 힘이 얼마나 될까요? 비율? 운명을 바꾸는데 예, 우리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자, 우리한테 어떤 힘든 상황이 주어졌어요. 계속 실패 사건이나 또는 상처받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 요게 우리 운명에 몇 퍼센트 영향을 줄까요? 70, 80% 이상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는 10% 영향을 준다고 10%. 10%. 불과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가 90%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담자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선생님, 지금 과거에 아무리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선생님 운명에는 단지 10%밖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선택하느냐,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느냐가 90% 운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걸 깨우쳐 줘야죠. 선생님 90% 힘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의 힘든 사건 경험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내가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순간 90% 힘을 쥐게 되니까요. 이걸 이제 깨우쳐 줘야 되고, 이와 같이 이제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은 독립성 또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책임. 책임이 영어로 뭐예요?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가 책임이죠. 책임이 responsibility인데 이 responsibility를 단어를 분할해 보니까 response 반응 플러스 ability 능력, 반응과 능력이 결합되는 거예요. 반응과 능력이 결합되면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풀이해 보면은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책임이구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책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좀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책임이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 독립성을 키우기 위한 마스터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긍정적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힘이 참 중요한데, 즉 태도의 힘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인생 성공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인생 성공에도 방정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화면 보시면 화면이 지금 꺼져 있네. 죄송합니다. 저 화면 꺼진 줄도 모르고 막. 자, 인생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보니까요. IA 플러스 AA 가로 닫고 곱하기 A를 하니까 IHP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IA는 뭐냐면 선천적 특성. AA는 뭐냐면 후천적 특성. 즉 선천적 특성 더하기 후천적 특성을 합한 상태에서
곱하기 A. A는 태도, attitude. 태도.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니까 IHP는 개인적인 성과입니다. 즉 선천적 특성에 후천적 특성을 더한 상태에서 태도를 곱해주니까 개인의 성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태도죠. 아무리 선천적 특성이나 후천적 특성이 높다 하더라도 태도가 제로가 되면은 개인의 성과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태도를 높이는 게 인생 성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그럼 태도를 만드는 게 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도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 기대죠. 자, 긍정적 기대. 태도를 높이는 것은 긍정적 기대다. 즉,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긍정적 태도로 일을 하겠죠. 어차피 내가 일을 많이 해봐야 나는 큰 돈을 벌지는 못할 거야. 그러면 근무하는 태도가 부정적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직원들, 선생님이 사업체 운영할 때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마 직원들이 내가 일을 하면은 연봉도 올라가고 진급도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은 어차피 일을 해봐야 뭐 올해 안에 잘릴 건데 회장님 나를 잘라 내버릴 텐데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할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서울대를 갈 거야. 서울대를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도 뭐 4년째 대학 들어가기 힘들어. 어차피 해봐도 난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심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심리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기대는 그 절대적인 명령과도 같은 거죠. 그 부모가 자녀한테 긍정적인 기대를 해야 돼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항상 이런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딸은 앞으로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하면은 좋은 대학 들어갈 거야. 우리 딸은 목소리가 좋고 말을 잘하니까 TV 방송에 아나운서나 성우가 되면 참 잘하겠다. 이를테면 이런 기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 그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맞게 반드시 잘 된다는 거. 실제 그 하버드대 출신의 100명의 성공한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만 18세 이전에 항상 긍정적인 기대를 해주는 한 분 이상의 멘토가 있었다는 거죠. 너는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하버드대를 들어갈 것이고, 너는 사업 수완이 좋으니까 사업가로 성공을 할 것이고, 너는 말을 잘하니까 방송인 되면 잘할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그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대, 부모의 기대 중요하고 이제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기대가 참 중요해요. 아까 이제 부하 직원 때문에 잘라낼까 말까 고민하시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직원을 잘라낼까 고민하기보다는 그 직원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운전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잘하는 쪽, 너는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운전은 도맡아 하면 잘하겠어. 운전하면은 너야. 그러면 아마 그 기대에 충족해서 일을 잘할 겁니다. 또 어떤 A라는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면 자네는 영업을 아주 잘하니까 영업 능력이 탁월하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의 영업을 책임지게 이렇게 긍정의 기대를 해준다면 아마 기대한 만큼 분명히 잘 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떤 기대. 그럼 이 긍정적 기대는 어디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이 긍정적 기대를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긍정적 기대를 만드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믿든지 할 수 없다고 믿든지 둘 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직원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다고 믿어주든지 할 수 없다고 믿어주든지 둘 다 사실이라면은 만약 할 수 있다고 믿어준다고 했을 때 직원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더 일을 잘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믿음을 갖는지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지 이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직장 상사가 날 믿어주고 있는지 나를 의심하고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상사를 부하 직원을 바라볼 때 그 부하 직원은 그 믿음에 절대 배신을 안 한다는 거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게 되고
그 긍정 결과를 기대하는 순간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럼 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없다고 믿어요. 이 차이를 만드는 힘이 뭘까요? 바로 자아 개념이라고 하죠.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총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총체를 자아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총체. 나에 대한 믿음의 총체가 긍정적이면 할 수 있다고 믿는 쪽으로 가죠. 자, 그래서 자아 개념 지금 다뤄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 즉,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뭐든 가능한 사람이고, 나는 한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를 긍정적으로 봐요. 그럼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죠. 그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면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운명이 인생으로, 성공으로 간다.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아 개념을 바꾸는 게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네. 자, 자아 개념을 바꾸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한데, 그럼 자아 개념은 뭐냐? 자아 개념은 선입견의 스크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용량이라면 자아 개념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컴퓨터의 하드웨어 용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잘못 깔려버리면 컴퓨터 용량을 써먹지를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잠재 능력이 아무리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아 개념 자체가 부정적이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아 개념이 잘 형성되어야 된다. 즉 자아라는 프로그램이 잘 설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치료 상담을 할 때 바로 이제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자아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자아 이상. 자아 이상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미래의 모습. 당신의 5년 이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10년 이후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할 때, 저는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저는 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 미래엔 제가 아마 대학 교수가 되어 있을걸요? 만약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아 이상이 긍정적이겠죠. 근데 제가 별 볼 일이 있겠어요? 미래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충 자기를 바라보는 이거는 자아 이상이 부정적이죠. 그래서 자아 이상을 높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도 지금 현재 문제가 다 사라진다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현재의 긴장 떨림이 사라진다면 발표를 어떻게 잘하게 될까요? 현재 불안 심리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강의를 잘할까요? 그럼 긍정적 모습 떠올리겠죠.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을 높여주는 거죠. 이상을. 그 다음에 자아 이미지는 뭐냐면 현재의 나에 대한 이미지를 자아 이미지라고 그래요. 현재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 현재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현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긍정적인데요. 제가 돈도 잘 벌고 또 강의도 잘하고 또 결혼도 잘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저는 괜찮은 사람이죠. 이거 긍정적이죠. 근데 대부분 여기 오는 분들은 자아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얼굴도 못생긴 것 같고 돈도 잘 못 벌고 말도 못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 그 다음에 자부심, 셀프 이스팀, 자부심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자부심이 자아 유능감, 자아 존중감 있는데 즉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 이제 자아 존중감이에요. 자기 사랑 존중함이 자존감이죠. 그리고 자아 유능감은 자기를 유능하다고 보는 느낌이죠. 자기를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수록 능력을 발휘하니까 유능해지겠죠. 근데 내가 유능하다는 느낌이 들수록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유능해지고 유능한 느낌이 클수록 또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요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자아 존중감과 자아 유능감이 결합이 되면서 자부심이 이제 커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게 바로 이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고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게 되고 또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면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더라.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아 개념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을 보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걸 줄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해 줄 수는 없겠죠. 결국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접받고 싶으면 나를 먼저 대접해야 돼요.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고 인정받고 싶으면 나를 먼저 인정해야 되고 요걸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죠. 대부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따님도 마찬가지로 왜 집 밖을 안 나가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니까 나가겠죠. 아까 제가 대인관계 원리에서 이야기를 했죠. 나를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준다. 그래서 배려를 하고 웬만한 건 동의하거나 공감 경청을 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칭찬하거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렇게 주는 쪽으로 가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계속 얻고자 한다. 다른 사람한테 이제 사랑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뭡니까?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또는 시기 질투를 하거나 경쟁 심리를 갖거나 뭐 이런 거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 자아 개념이라는 게 희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권위적인 인물 플러스 강도 반복 이 세 가지 요소에 각인이 되는데 권위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만 18세 이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타인을 권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 학교 선생님, 집안 어른들, 뭐 이웃 어른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강도 높은 칭찬이나 꾸지람을 반복했느냐에 따라서 자아 개념이 각인된다는 거죠. 각인. 자, 권위적인 인물로부터 충격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우리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프로그래밍 된다 그렇죠. 이제 프로그래밍 된다. 프로그래밍이 깔린다 이 말이죠. 일단 자아 개념이 프로그래밍 되면 마치 레코드판의 홈처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자아 개념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면은 그냥 말을 못하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쓸모없는 행동을 하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반대로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 말을 잘하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해요. 나는 사업가의 자질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사업가로 성공을 함으로써 나 자신을 증명한다는 거죠. 즉 자아 개념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면 뭘 바꿔줘야 될까요? 바로 자아 개념을 바꿔줘야죠. 우리 치료 상담의 목적은 바로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가 아프도록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뜯어 고치고 더하고 빼어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당신은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완벽한 존재입니다. 이걸 내가 계속 깨우쳐줘야 돼요. 과거에 상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야기 돈. 자 이게 돈을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돈을 천 원이네. 요걸 구기고 짓밟지 않습니까? 침을 뱉어. 그러면 이 돈의 가치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태어난 이후에 짓밟히고 누구한테 꾸지람을 듣고 비난주의 말을 듣고 이런 과거가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가치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힘든 과거의 사건 경험과 관계없이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걸 이제 깨우치는 거죠. 자, 새로운 자아 개념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한데 의식 차원에는 결단을 내리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실제 여기 와서 상담을 받는 것
교육을 받는 것, 코칭을 받는 것, 치료를 받는 것 이런 게 의식 차원에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차원에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만남 훈련, 즉 사랑이 깃든 관계 속에서 상담을 하고 NLP 체면 치료를 통해서 심리 치료를 하고 또 성공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자아 정체성 강화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강화 훈련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기 힘든데, 오케이. 강화 훈련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뭐 긍정문을 낭독한다든지, 네. 자 자기 긍정 대화를 한다든지,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또는 체면 자기 암시를 한다든지, 또는 오늘 했던 것처럼 목표 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아 강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선 NLP 체면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아 개념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 개념을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